리틀 도서관 책 먹방 책 맛보기. 저는 밥도 먹고 책도 먹습니다. 그래야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잘하니까요. 예전 한때 선량한 삶에 골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생계도모를 위해 바쁜 일상에 허덕이면서도 항상 가방에는 선량함을 모색하는 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책 읽을 시간이 감질났던 그 시절은 독서가 오로지 일상의 사치이며 허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새 책을 읽는 목적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선량하게에서 사람답게로 말입니다. 도대체 사람답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이 책 저 책을 뒤졌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들여다본 듯한 구절을 이번에 책 맛보기 할 책에서 발견했습니다. 무척 반가웠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토록 불가해한 인간을 왜 연구해야 하는지에 관해 촌철살인의 대답을 제시한다. 인간이고 싶기에 라는 것이 그의 답이다. 인간이고 싶다면 당신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물어보아야 한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물어볼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일 수 있다. 뒤집어 말하자면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때 인간은 인간이기를 멈춘다. 도스토옙스키는 천재적인 해안으로 개개인의 사람을 읽고 사람들이 모인 사회를 읽었다. 그의 모든 소설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 읽기의 결과를 기록한 것이다. 사람 읽기의 대가가 우선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인간은 신비 그 자체라는 것이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인간이란 도통 알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탐색하는 이유는 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같은 일련의 문제들을 탐구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책 맛보기 하는 책은 인간 만세,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 읽기입니다. 저자는 우리나라 도스토옙스키 전문가 서경중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는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극찬한 책이랍니다. 아인슈타인은 과학 지식이나 과학자로부터 배운 것보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에서 더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면서 가장 위대한 책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이 훌륭한 걸작을 보통 사람들도 맛볼 수 있도록 해설해 주신 서경중 저자에게 고개 숙여 감사 올립니다. 리틀 도서관 책 먹방 책 맛보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제목은 약육강식 법칙이 엄중한 자연계에서 절대 용납하지 않는 절대 권력, 영원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그 절대 권력에 연민을 느끼도록 만드는 인간 탐구서입니다. 저자가 자신의 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이 책은 19세기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마지막 장편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를 꼼꼼하게 읽으면서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책이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는 고전 중의 고전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그 깊이를 알 수 없이 심오한 소설이다. 인간에 관한 수백 권의 철학책, 과학책을 읽는 것보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 한 권을 읽는 것이 훨씬 보람있지 않을까? 그동안 읽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워낙 길고 무거운 소설이라 선뜻 손이 가지 않았던 독자라면 이 책이 괜찮은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놀라운 소설에 빠져들다 보면 어느 순간 인간이란 과연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반드시 들게 되어 있다. 도스토옙스키가 인간 탐구를 토대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인간은 존엄하다는 것, 우리 인간은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 사랑이 있음으로 해서 인간은 상생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결국 그럼으로써 그가 하고 싶었던 것은 인간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인간 만세를 외치고 싶었던 것이다. 그의 이 외침이야말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아닐까 한다. 그런데 실은 사람다움을 모색했던 저에게 도움을 줬던 책은 진화론 관련 책들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자연을 가까이 접했던 사람들은 굳이 진화론에 관한 책을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연 생태계 그 자체가 바로 진화론 교과서나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그런데 저는 자연에 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스팔트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소꿉놀이나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낸 저에게 자연은 막막하고도 망망한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그랬던 제가 마당 있는 집을 원한 남편을 따라 고층 아파트를 떠나 이사를 왔습니다. 멋모른 채 백평남짓의 마당을 마주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지의 품에라도 안긴 듯 잔디에 엎드려 포근함을 누렸습니다. 두 팔 벌려 벌러덩 드러누워 하늘을 마주보며 구름에 감탄하고 은은한 달과 반짝이는 별에 심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당은 저만의 평화로운 대자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점차 깨달아가게 되었습니다. 마당은 징그러운 온갖 벌레와 곤충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고양이들과 새들의 놀이터이자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런 마당은 그야말로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의 서열이 분명한 피도 눈물도 없는 생존 현장이었습니다. 약육강식이 적나라하게 펼쳐지는 엄중한 정글의 세계였습니다. 저의 눈에 비친 마당은 진화론이 적중되고 작동되는 현장이었습니다. 마당은 온갖 생물들이 저마다의 생존을 걸고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에 팽팽하면서도 끊임없는 긴장감이 마당을 균형 잡게 하면서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조그만 마당은 웅장한 대자연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서경중 저자가 말했듯이 돈과 치정으로 인해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카라마조프 집안이 인간 사회를 보여주는 작은 우주이었듯이 말입니다. 인간 심리의 또 다른 특징은 인간이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지배를 원한다는 점이다. 두 명만 있어도 갑을 관계가 설정되고 세 명이 모이면 조직이 만들어지고 넷이 모이면 서열이 완성된다.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어쩔 수가 없다. 인간은 가진 게 없을 때는 남처럼 되고 싶고 남들 가진 만큼 갖고 싶어 한다라지만 일단 남과 똑같은 수준에 올라 남들 가진 만큼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반드시 남과 다르게 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한다란다. 그러므로 누구나 똑같은 빵을 먹는 사회, 누구나 다 똑같이 잘 사는 사회는 심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 대신문관이 생각하는 지상의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충분히 빵을 제공하는 사회, 누구나 배불리 빵을 먹는 사회다. 그 사회는 평등사회가 아니라 균등사회이지만 인간은 너무나도 이상하고 변덕스럽고 예측하기 어려운 존재라 본성적으로 균등을 거부한다. 그 사회는 심리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힘 즉 대신문관의 절대 권력이 필요하다. 대신문관은 인간은 동물 같은 존재이므로 동물에 합당한 존재로 대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대신문관의 인류사랑은 인간에 대한 극도의 경멸을 다른 식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대신문관의 행복한 왕국이 만일 지상에서 진정 실현된다면 그것은 인간의 사고와 자유를 박탈하고 인간의 존재를 돈과 권력의 노예로 축소시키고 전 인류를 생각 없는 짐승의 무리로 획일화시키는 모든 유형의 전체주의라 할 수 있다. 마당의 대자연은 마당의 정원화나 마당의 텃밭화를 꾀하는 저의 권력을 쉽게 용납할 리 만무했습니다. 마당은 자연의 무지한 그러면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려는 저를 마음껏 조롱했습니다. 작은 개미들조차도 절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었습니다. 약육강식의 법칙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자연계에서 절대 권력은 용인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늦춰질 수밖에 없는 절대 권력의 운명, 그것 또한 명백한 자연법칙이었습니다. 손바닥만한 마당과 고군분투하면서 자연세계와 소통할 줄 아는 농부나 정원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저절로 경의가 표해졌습니다. 자연을 읽어내는 지혜와 자연을 살아내는 부지런함은 아무나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연도 살고 인간도 사는 노하우가 체화된 그분들이 없다면 우리들이 먹을 양식과 예쁜 꽃을 키워내고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하였습니다. 대자연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었지 절대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절대 권력을 내려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당에서 겪은 갖가지 시행착오는 진화론 관련 책들을 이해하는 데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연과 무관하게 살아왔던 저에게 진화론 관련 책들은 인간 동물인 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우리 인류가 생존해온 역사도 가감없이 통찰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위선의 허물을 마주하면서 어쩌면 인문학의 정점은 문학이나 철학보다도 과학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학이 알려주는 생물학적 인간 이해는 그동안 도덕 교과서에서 배운 고상한 인간의 가면을 직시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진화론적 인간 해석은 저의 인간관계를 솔직하고 담백하게 하는 데에 어느 정도 기여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전적으로 동물로 치부하는 진화론만으로 인간을 규정하기에는 어딘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런 찜찜함이 이번 책을 읽으면서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서경중 저자가 조곤조곤 들려주는 도스토옙스키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 이야기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그런 책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자는 저에게 인간은 생물학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생물학을 뛰어넘는 존재라고 진솔하게 설명해 줍니다. 카라마조프가의 아버지와 아들 모두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인간의 생물학적 본성, 인간의 동물적인 욕망이다. 그것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인류는 멸종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추악하고 지저분한 것일 수 있지만 생명이라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위대한 힘이기도 하다.
카라마조프란 인간 일반에 대한 다른 이름이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카라마조프 기지를 러시아의 생명력이라고 보았다.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의 주된 소재는 돈 치정 살인이다. 돈 치정 살인은 인간 일기의 천재가 발견한 가장 기초적인 인간의 조건이다. 그것들은 인간의 본능적인 삶에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노골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야비한 조건이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는 이 극도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소재들을 한데 엮어서 인간 구원에 관한 세상에서 가장 심오한 대하소설을 만들었다. 이때의 구원이란 영혼의 구원 같은 게 아니다. 그것은 동물적인 본성과 신의 형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인간이 지금 이곳에서 오늘의 현실 속에서 내면의 악을 물리치고 다시 태어나 인간 본래의 존엄성을 되찾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성이 결국 전 인류의 상생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색채에도 불구하고 시공을 넘어 오늘의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정신적인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해서 그의 육체, 그의 동물적인 본성을 아예 무시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짐승 같은 인간의 내면에도 모종의 정신적인 추구가 존재하며 그 정신적인 것이 양적으로 아무리 적을지라도 그것이 그야말로 좁쌀만큼 미미한 것이라도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을 동물과 구분지어준다. 여생을 사람답게 보내기를 원하는 저에게 책은 남아있는 나날들을 조금은 새롭게 할 것 같은 충일감을 갖게 했습니다. 책 읽기를 잠시 멈추고 벅찬 마음을 지그시 가다듬기도 했습니다. 특히 실천적 사랑과 공동체 정신에 관한 해석에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전혀 내색한 바 없지만 바로 이 책 자체가 저자의 실천적 사랑과 공동체 정신의 산물이구나를 느끼도록 했습니다. 저자는 일러주었습니다.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에는 거창한 인류애와 대립하는 소소한 실천적 사랑이 말과 행위로 끊임없이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실천적 사랑이란 바로 내 앞에 한 사람을 진정으로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감정만이 아닌 어떤 행위로서의 사랑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단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바로 인류 전체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큼 쉽다는 것은 진정 아이러니다. 실천적 사랑은 언제나 미랄 하나처럼 아주 작은 생각, 양파 한 뿌리의 적선처럼 작은 행위에서 시작한다. 대신문관의 거창한 인류 구원 계획이나 이성적인 이반의 인류 사랑은 구체적인 한 사람에서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공상적인 것이다. 대신문관과 이반은 인류를 사랑할 뿐 현실 속에서 그 누구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막연한 공상적 인류에는 심오한 악이 될 수도 있다. 고통받는 아이들을 두둔하는 무신론자 이반은 어떠한가? 그리스도교의 위선을 비난하지만 그 역시 스메르 자코프를 경멸한다. 그를 쓰레기 같은 머슴놈이라고 부른다. 인간이 아니라 소모품이라고 여긴다. 세상의 아동학대에 분노한 이반이 자기 집에서 진행되는 아동학대에는 눈을 감는다. 이반의 분노가 아무리 고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머릿속에서 진행되는 오로지 이론일 따름이라는 것, 희생자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이반의 한계이다. 인류를 사랑하면 할수록 개별적인 인간 다시 말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은 줄어든다. 전 인류를 향한 막연한 봉사정신은 자기애와 자기만족일 수 있다. 인류를 사랑한다고 혹은 조국과 민족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실천적 사랑이 불가능하다면 세상의 악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증오와 교만과 심판, 살인과 학대와 폭력에 대한 대안은 실천적 사랑밖에 없다. 거대한 악과 마주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사랑이다. 정의의 문제에 대해 인간이 제시할 수 있는 답은 아무리 미약하고 허황되게 들릴지라도 사랑밖에 없다. 그러나 내 이웃,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때로는 혐오스럽기까지 한 가까운 누군가를 순전히 그것이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실천적 사랑은 오랜 세월에 걸쳐 해야 하는 노동이자 인내일 수 있다. 이토록 불가능에 가까운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순간에 다른 누군가가 그 사랑을 완성시킨다. 실천적 사랑은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의 결론이다. 아니 그것은 도스토옙스키 예술 전체, 사상 전체, 인생 전체의
결론이라 해도 과장이 아니다. 실천적 사랑은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고, 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고, 감정으로 머문 사랑이 아니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구체적 행동을 동반하지 않을 때는 인기를 끌기 위한 이기적인 교원 형식일 뿐입니다. 실천적 사랑은 정치적 이론과 구호, 선동과 연설, 광고와 선전 등에서 써먹는 그런 쉬운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말로만 내뱉는 그런 질 낮은 사랑이 아닙니다. 실천적 사랑은 구체적인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실체를 향해 실제적으로 다가가서 행동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는 사랑은 결코 쉽지 않을 듯합니다. 이러한 실천적 사랑에 제대로 눈을 뜨게 해준 저자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올립니다. 얼마나 제가 몸소 실천적 사랑을 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 깨닫게 된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합니다.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실천적 사랑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뼈아프게 시인해야 했습니다. 가족이 맛있게 먹을 된장국을 정성껏 직접 끓이는 실천적 사랑보다는 사랑해라는 말로 때울 때가 많았습니다. 부모, 형제, 친구, 이웃에게도 실제적인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손쉽게 카톡만 날릴 때가 많았습니다. 실천적 사랑은 생각과 감정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니 몸의 노고가 함께 따라줘야 하므로 번거로운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 번거로움의 기쁨이 깃들게 할 수 있다면 마음이 맑아지는 실천적 사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도 검찰도 실천적 사랑을, 소방관도 도서관 사서도 실천적 사랑을, 식당 주인도 농부도 실천적 사랑을, 교사도 지식인도 실천적 사랑을, 정치가도 기업인도 실천적 사랑을 할 수 있다면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펴봅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실천적 사랑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실천적 사랑을 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굴러가게 하는 인류의 장, 본인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말에 푹 쉬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고 가족의 안전을 위해 계단에 전등 밝히는 작업을 하는 남편에게서 실천적 사랑을 봅니다. 무거운 짐을 모조리 맡아 옮기겠다는 아들에게서도 실천적 사랑을 봅니다. 문제는 저인 것 같습니다. 이기적인 저를 배려해 주느라 가족들은 몸소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합니다. 이제 저도 그들 틈에 끼어들 수 있도록 실천적 사랑을 연습하고 싶습니다. 먼저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가족을 위해 몸으로 하는 사랑을 하나씩 둘씩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재미날 것 같아 기대됩니다. 서경중 저자는 인간 만세 카라마조프가의 형제 일기라는 책 쓰기로 실천적 사랑을 내보였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2세기 전의 고전을 지금 이 시대에 보통 우리들이 책 맛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다방면의 배경 지식을 동원한 치밀한 분석과 디테일한 줄거리 요약, 독자의 통찰을 애써 도우려는 전개 방식에서 저자의 실천적 사랑의 면모가 저절로 읽혔습니다. 그 독자적인 영향과 경지가 돋보여서 부러웠습니다. 저자의 품격 있는 해설서에 비해 저의 책 맛보기는 초라하고 옹색합니다. 그렇지만 실천적 사랑의 개념을 알게 된 이상 마냥 기죽지는 않습니다. 저의 수준만큼 책 맛보기를 사랑하기로 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실천적 사랑이 공동체를 살리는 정신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동체 정신이 사라진 획일화된 전체주의적 집단행동을 경계했습니다. 획일성은 그 공동체 자체까지 없애버리는 공멸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서경중 저자의 설명에 의하면 공동체 정신은 여러 명이 함께 공간을 점하고 있는 상태와는 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공동체 안의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모두 함께 존엄하다고 믿는 그 생각이 바로 공동체 정신이라는 겁니다. 즉 공동체 내의 이 편과 저 편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편만 살기 위해 저 편을 깡그리 죽이면 결국 함께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편과 저 편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그것이 바로 공동체 정신이라고 저는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공존과 상생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상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식적인 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내 편이니까 무조건 좋아하고 내 편 아니니까 무조건 미워하는 그러한 획일성을 의식적으로 극복하는 노력이 공동체 정신인 것입니다. 최고 권력자나 재벌 기업인이 우리를 자신들과 똑같은 인간으로 여기는 것이 공동체 정신입니다. 우리들도 그들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여기는 것이 공동체 정신입니다. 이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문장을 책에서 발견합니다. 상관이 졸병을 자신과 똑같은 인간으로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공동체 정신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이것이 공동체 정신이고 실천적 사랑이다. 너와 나 간의 사랑이다.
너 속에 비춰진 나를 보면서, 나 속에 비춰진 너를 보면서 우리는 비로소 나와 너는 모두 똑같이 신의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임을, 그래서 나도 너도 모두 존엄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공동체 정신은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유대감을 의미한다. 수학적인 균등이 아닌 인간 개개인의 존엄에 기초하는 진정한 평등의 개념이자 오로지 사랑과 신뢰와 자유만을 토대로 하는 공감과 소통과 온유의 정신이다. 공동체 정신은 도스토옙스키 사상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핵심이다. 도스토옙스키는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를 통해 가족 공동체 내의 아버지와 아들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실감하도록 해줍니다. 카르마조프가의 아버지와 아들들이 서로를 미워해도 아들들은 아버지의 피를 부정할 수 없다. 시간적, 공간적, 유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카르마조프가 형제 모두 아버지 표도르의 피를 이어받았다. 그러나 이것을 역으로 하면 그토록 혐오스러운 아버지 표도르에게도 드미트리의 매력과 이반의 지성, 그리고 알류샤의 순수한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남 드미트리는 인간의 육체적인 면과 감성적인 면을, 이반은 지적인 면과 이성적인 면을, 그리고 알류샤는 영성적인 면을 각각 상징한다. 드미트리는 청년을, 이반은 중년을, 알류샤는 노년을 대변한다고도 할 수 있다. 가족 내에 공동체 정신이 없다면 가족은 해체의 비극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카라마조프가의 아들들과 아버지는 그들 모두의 상생을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연민과 사랑을 동반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서로 대적하는 진보와 보수도 연결되어 있음을 깨우쳐야 공멸의 위기를 겪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진 나라 중에는 공동체 정신이 완전히 사그라든 내부 분열이 원인이었던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사랑이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한 해독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악이 될 수 있다. 는 저자의 말을 곱씹으면서 가족 공동체 정신의 중요성에 대한 도스토옙스키의 견해를 전달합니다. 19세기 러시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도스토옙스키의 관심을 가장 먼저 끈 것은 가족 문제였다. 도스토옙스키에게 가정은 사랑의 실질적인 원천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부재하는 가정은 사랑이 부재하는 사회, 사랑이 부재하는 국가, 사랑이 부재하는 인류의 씨앗이다.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에 나오는 모든 사건, 사고들은 사랑이 부재하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도스토옙스키는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통해 러시아 사회와 러시아 미래를 내다보고자 했다. 가족의 내력이 곧 민족의 역사, 어쩌면 더 나아가 인류의 역사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일 수 있다. 그런데 이 책의 서두는 21세기 가족은 이제 핏줄로 유전자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과학계의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유전자 해독을 넘어서 유전자 합성으로까지 나아간 과학기술이 변모시킬 인간을 상상하도록 합니다. 유전자 공학으로 만든 맞춤아기 사이보그,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게 될 인공지능 등은 인간 업그레이드에 기여할 것은 분명합니다. 인간 업그레이드 기술은 인간의 변형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정체성은 모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정체성의 모호함을 위기로 간주하는 문장을 발견합니다. 의지와 과학으로 자연을 정복할 때 순리란 개념은 사라지고 인간 본성 자체도 흐려지게 될 것이다. 과학은 종교와 똑같이 위험하다. 다양한 기술로 업그레이드될 인조인간은 진정 인간인가? 인간으로 규정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의 기준선은 어디까지인가?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할 시점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자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인간에 대한 정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9세기 인간 도스토옙스키 소환의 정당성을 다음과 같이 부여했습니다. 인간에 대해 합의된 정의가 없다면 윤리적 판단도 존재할 수 없다. 인간 본성은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무엇이 정의이고 불의인지를 판단하는데 가장 근원적인 것이다. 인간 본성에 대한 개념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류의 스승들이 제시해온 인간 탐구서를 오늘의 시각에서 진지하게 검토하는 일일 것이다. 2세기 전에 러시아에 살았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가 논의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도스토옙스키가 살던 시절에는 인간에 내재된 동물성과의 긴장감 속에서 인간 본성을 규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인간 이해를 뛰어넘는 영적 인간적 속성에 주목했습니다. 이제 21세기에는 인간에 포함될 기계성과 겨루면서
인간 특질을 규명해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도스토옙스키가 인간 본성의 특질로 내세운 것은 이중성, 미완결성, 선택성입니다. 그것들이 21세기 오늘에도 과연 유효할 수 있겠는지 판단해 봐야 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이 동물적 본능을 가지고 있음을 흔쾌히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음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악한 사람이라도 악뿐만 아니라 선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선하고 악하며 동물적이면서 영적인 것을 지향하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는 문장을 끊임없이 생산해냅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양극단 사이 어디엔가 위치한다. 인간은 어느 정도는 교만하고 또 어느 정도는 겸손한, 조금은 동물적이고 조금은 고결한, 요컨대 중간적 존재다. 인간의 내면에는 신의 모습이 자리하지만 그것은 끊임없이 악의 위협을 받는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합리하고 모순적이며 이중적인 존재이다. 악마와 신이 공존하는 곳이 인간의 마음속이다. 악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신앙심 깊고 정직한 인간도 은밀하고 거대한 악을 구현하기도 한다. 인색하고 오만한 교활한 고리대금업자에게도 소박하고 착한 양심, 선함, 의리도 있다. 인간은 탐욕, 증오, 교만을 갖고 있지만 겸손, 용서, 화해로 제어하면서 상생을 도모한다. 천사 같은 인간의 내부에도 벌레가 살고 있고 인간의 피는 폭풍을 잉태하고 있다. 이중성에는 신비가 내포되어 있다. 이것이 사람에게 희망이다. 무한히 악을 저지르면서도 끊임없이 선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이다. 요컨대 동물적인 본능의 만족을 끝없이 추구하면서도 고결한 이상에 끝없이 끌리는 것이 인간이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이중성을 가장 보편적인 인간 본성으로 본다. 도덕적 책임감의 근원으로서의 이중성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요인이라는 것이 만년의 대문호가 도달한 결론이다. 이렇게 도스토옙스키는 이 모순적인 성정이 엄청난 고통이면서 위대한 기쁨과 희망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의 이중성은 인류 공동체 유지를 위해 우리의 동물성을 견제하도록 해줍니다. 이중성은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게 하는 인내의 고통을 요하기도 하지만 타인과 공동체를 배려하는 늠름한 자부심일 수 있습니다. 카라마조프가의 둘째 아들인 이성적인 이반에게 이중성의 딜레마는 유독 더 깊었을 수 있습니다. 이반의 양심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다고 하니까요. 이반의 딜레마는 역설적이게도 그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축복이기도 하다고 책은 전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여느 동물과 다른 인간만의 이중성에 주목했습니다. 그 이중성과 함께 인간의 미완결성도 인간의 존엄한 특질로 봤다고 저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줍니다. 인간은 완성되고 확정되고 마무리된 존재가 아니라 요동치고 꿈틀거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다. 도스토옙스키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삶을 완결될 수 없고 완결되어서도 안 되는 영원한 축으로 보았다. 바흐치는 도스토옙스키 인간론의 이러한 특징에 주목하여 비최종성, 미정성, 미완결성이라는 관념을 개진한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를 읽으면서 알게 되겠지만 도스토옙스키의 작가적 구상 속에는 최종화된 인간상이 들어가 있지 않다.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을 정의 가능하고 환원 가능하고 결정 가능하고 모종의 계산이 가능하고 설명 가능한 완제품으로 보는 것에 단호하게 반대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속 인물들은 지속적으로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선과 악의 기로에서 구원과 파멸의 기로에서 반드시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단 내려야 한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개인은 물론 인류 전체의 상생과 공멸이 결정된다. 요컨대 인간에 대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밝혀졌다고 여겨지는 순간은 까딱 잘못하면 인간 소멸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인간은 합리적으로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인간은 지배될 수 있고 통제될 수 있고 심지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위험한 생각과 가깝기 때문이다. 인간은 불합리한 존재이며 모순적인 존재이며 예측 불가능한 존재이다. 빵은 어느 단계에서만 인간에게 행복을 줄 뿐, 그 다음 단계에 오른 인간은 행복을 위해 다른 것을 추구하기 시작한다. 이 추구는 그가 죽는 순간까지 완결되지 않는다. 인간은 좋게 말해서 영원히 추구하는 존재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다. 선과 악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존재임을 시사하는 이중성은 인간에게 희망의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인간의 미완결성 특질 또한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중성과 미완결성의 인간은 저절로 선택성의 특질을 가진 인간으로 연결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동물적 악한 본능과 인간적 양심의 갈림길에서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선택하는 행위는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어져야 하므로 인간은 미완결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완결성은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도록 합니다. 이중성, 미완결성, 선택성은 말은 각각 다르지만 결국 똑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셋의 특질로 인간갱신의 길을 열어제낀 장면을 만나봅니다. 드미트리가 아버지의 집 창가에서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사리를 느꼈을 때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살인을 저지를 것인가 아니면 중단할 것인가. 그는 중단을 선택했고 결국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 중에서 가장 보통 사람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체험은 보통 사람의 내면에 있는 선의 가능성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도스토옙스키는 인간학의 극한 체험을 실제로 해본 당사자입니다. 이는 그의 소설이 허구이지만 공상만으로 쓰여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런 그가 인간의 존엄성을 상기시키는 이중성, 미완결성, 선택성을 인간의 특질로 거론한 것이기에 신뢰하고 싶어집니다. 그는 당시 사법개혁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19세기 러시아 땅의 사법개혁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검찰개혁과 별반 다르지는 않을 듯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젊은 시절 한때 반정부 서클에 가담한 죄로 체포되어 독방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수차례 신문을 당했다.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형 집행 5분 전에 사면되어 시베리아 유배지로 이송되었고 옴스크 감옥에서 4년여 기간 동안 형사범들과 같은 막사에서 징역살이를 했다. 그는 직접 법이 정해놓은 죗값을 치른 사람으로서 그리고 무수한 범법자들의 사법 체험을 직접 들은 사람으로서 러시아 사법제도에 관한 한 거의 전문가 수준의 지식과 체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사법개혁을 촉구한 사람이다. 정작 사법개혁이 시행되자 그는 절망한다. 진실에 대한 추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도스토옙스키는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언제나 강조했다. 그의 소설에서 눈에 보이는 사실, 과학적인 사실, 혹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도 않고 입증될 수도 없는 진실과 각축을 벌인다. 절반의 진실은 완벽한 거짓이다. 때로 절반의 진실은 거짓보다도 나쁘다. 절반의 진실은 진실처럼 들리므로 그 사악한 위력은 거짓보다 더 위협적이다. 지난주는 겨울맞이 준비로 무척 바빴습니다. 분주했던 일상 속에서 짬짬이 만났던 인간 만세 카라마조프가의 형제 읽기라는 책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매료되었던 만큼 책 맛보기 유튜브는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채 미숙한 그대로 올리려고 합니다. 능력이 닿지 못해 책 맛보기에 미처 다 드러내지 못한 혹은 다 드러낼 수 없었던 감상들은 제 마음에 오랫동안 담아두렵니다. 오랫동안 묵히고 삭혀서 사람다움을 모색하는 나침반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19세기의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는 도스토옙스키가 죽기 전 3년 전쯤에 썼다고 합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도스토옙스키의 인간 본성 탐구가 이 책에 충분히 무르익어 용이되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19세기의 고전을 꼼꼼하게 해설한 인간 만세 카라마조프가의 형제 읽기라는 책에는 21세기를 사는 서경중 저자의 실천적 사랑이 충분히 발휘되어 면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와 서경중 두 저자로 인해 저에게 펼쳐질 새로운 삶을 예감하며 기분 좋게 책 맛보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황진이었습니다.